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전국 지표조사 여론 기관 네 곳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 65%가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가 어제 나왔거든요. 네.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데 TK와 부울경까지도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그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그 여론조사 결과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혜병 특검법 여론조사도 이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은데 핵심 지지층이나 그 지역별로 보면 좀 달라요. 그 지역별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최혜병 특검법은 TK 지역이라든지 고령층 보수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그만큼 김건희 여사는 보수층 내부에서도 이렇게는 못 간다라는 생각이 확고한 거고 누구보다 그걸 많이 느꼈을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들일 거예요. 특히 추석 민심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보수층에서도 그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인한 민심 위반이 심각하고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당 의원들이 이 특검법 또 한 번 거부권이 행사되고 제의가 올라왔을 때 아마 김건희 리스크의 최정점에서 민주당은 제의를 붙일 겁니다. 그게 국감 끝나고 나서 10월 말 11월 초 이때쯤일 텐데 그때 과연 똑같이 우리가 이걸 거부할 수 있을까? 그게 맞는가? 이탈 가능성. 네, 그래서 이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고 보고요. 그 대통령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그 명태균 씨 관련된 그 이슈를 뉴스토마토에 계속 제보하고 있는 알파벳 이니셜 E로 나오는 분이 국감에 증인 출석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네. 10월 10일 행안위 중앙선관위 국감 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얘기는 그분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 자료는 다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 이미. 그 정도로 본인이 이 증인을 자처할 정도면. 그러면은 만약에 육성이 그게 여사의 육성이든 대통령의 육성이든 그것도 선거나 공천 개입을 시사하는 그게 국감장에 울려 퍼진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 대통령실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 위기 상황을 잘 인지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아니 대통령 영부인이 그렇게 깊이 개입됐단 말이야 하고 놀라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이런 일이 올 줄 알았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고 나도 어디서 한 번씩 들어봤다.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그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이 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과서에 나와요. 국민은 굉장히 변덕스럽다. 그러니까 과거의 대통령 선거 직후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자들 많고 또 김건희 여사 나타나면 예쁘세요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반은 대통령에 대해서보다 여사에 대해서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명태균 스캔들이라는 게 지금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곤혹스러운 사람이 여사뿐만이 아닌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뉴스를 기다리면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계속 이러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런 식의 사회적 분위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게 무서운 결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그 태도도 참 이상하지만 물론 이제 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부부를 만나게 된 연결고리는 김영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과거의 예를 보면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과거에 그때는 어땠었지라고 자꾸 상기하게 되는데 그때 예를 보면은 항상 이 본물이 터질 때 바깥에서 누가 찔러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의 틈이 결국은 벌어지는데 그 틈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전혀 이상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바깥에서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처음에 그 씨앗이 뭔지 아십니까? 최순실 고용태였어요. 지금 다시 기억을 환기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뭐 10월 10일에 국회에서 증언한다는 이 씨 여성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오래된 관계고 또 심지어는 그 이 씨를 김영선 의원실의 보좌진 중에 한 사람으로 심었어요. 또 그런 관계 속에서 뭔가 틀어졌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또 김영선과 명태균의 관계. 왜냐하면
요번 총선에서도 결국은 김영선을 배지 달아주기 위해서 이준석 천하람을 불러다 새벽에 홍매화까지 심게 하면서 뭔가를 도모하다가 잘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명태균이란 사람은 지금 대통령실의 대통령 부부와 과거에는 교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이가 나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전략을 펴냐면은 뉴스 토마토에 대해서는 고소하면서 너 텔레그램 있다 그랬지? 너 내놔봐. 너가 내놓으면 나도 내놓을게 이러잖아요. 지금 보니까 본인은 여사와 텔레그램 교신한 증거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표출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 들어보세요. 이번 일이 커지면 내가 위험해지면은 대통령님과 여사님도 영향을 받습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고차원적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경상남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 사람 대단하다라고 그래요. 전 대단한지 안 한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정치가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와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정석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건 정석으로 얘기할 분야가 아니에요. 웹툰 만화 수준인데 이걸 내가 정석으로 얘기한다 그래갖고 과연 청취자들이 이거 납득이 될 건가 싶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안 그래도 그 명태균 씨와 그 이 씨의 통화, 세비 2분의 1, 1원이라도 아니면 나는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드라마의 대사보다도 더 드라마틱하다. 이런 평가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너무 사실 괴기스러운 거죠. 네. 그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명태균 씨가 공무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상석의 가운데 앉고 김영선 의원은 국회의원인데 그 옆에 다소곳이 앉아서 명태균의 얘기를 경청하고 심지어 나이도 훨씬 많은 김영선 의원 앞에서 욕설을 듣기 어려운 욕설을 하는데도 그냥 그걸 참아내고 세비 반 고스란히 바치면서 마치 그게 무슨 본인이 채권자가 세무 회수하듯이 그런 태도를 취하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또 김영선 의원한테 정치적으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떠나서 김영선 의원은 공직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저 공적 책임의식이라는 하나도 없구나. 아니 자기 의원실 식구들을 불러가지고 의원실 그 스태프들을 불러서 우리 의원실에는 의원이 2명이다. 명태균 본부장을 나처럼 대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여당의 다선 의원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명태균한테 고분고분하고 세비까지 바쳐가면서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다음 공천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있었던 총선에 또 공천을 받아서 선수를 한 번 더 쌓고 국회 부의장 해보겠다. 이 욕망 때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김 여사라는 이 정권에 실세하고 관계가 있는 명태균한테 줄을 서는 수밖에 없다.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저는 법적으로 김영선 의원이 어떤 위법 사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샅샅이 살펴봐야 되고요. 법적인 거 이전에 비애감이 느껴져요. 저런 사람이 국회 다선 의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명태균 씨 지금 어제 경찰 조사를 네. 받았어요. 이제 고소인 신분으로 받은 거죠. 이제 뉴스토마토 고소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텔레그램 메시지 나는 이게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한 게 고소를 하는 취지를 보면 김 여사와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주고받은 게 아니라 나와 주고받은 건데 지금 이렇다라고 보도를 했으니까 이거 문제다라고 사실 고소를 한 거였잖아요. 그럼 내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좀 증거 자료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가능성을 열면서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찰은 그 생각까지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권력과 오히려 가깝다 내지는 권력으로부터 이반되는 어떤 그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도 계산에 집어넣은 것인가? 그러니까는 지금 보세요. 도이치 주가 조작 그 돈을 그렇게 갚아준 게 2021년 확인됐는데 우리 지금 2024년이잖아요. 네. 지금 알았잖아요. 검찰은 근데 확인해 줬다는 건 자기네들은 2021년부터 대통령 선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그런 정치에 빠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치가 다 이렇진 않아요. 판이 다 이렇진 않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제가 물론 지지하면서도 비판도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이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정말 그 지금 완전히 지금 명태균 씨를 보면은 지금 본인이 조사는 들어갔지만 과연 나를 계속해서 압박하면 나를 코너에 밀어놓으면은 김건희 여사의 패를 깔 수 있어. 지금 그거예요, 본인은. 지금 그게 최고의 무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흥미로운 거는 이거를 보도하는 언론이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몇 군데 하고 또 우리나라의 정론지라고 하는 또는 그런 그 유수의 그런 언론사 유수라는 표현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일단 이렇게 물꼬가 열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그러면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그 정신줄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와중에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최고 순방 당시에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영상이 준비가 됐을 것 같은데 잠시 영상을 보시면 이제 보시면 이제 쭉 지금 있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차례로 이제 하는데 지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가슴에 손을 올리지 않았잖아요. 보면은 애국가가 뭐 절반 정도 연주가 될 때까지 계속 경례를 하지 않은 모습이 지금 카메라에 잡혔어요.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놨는데 환영식에서 애국가가 연주되는데 우측 전방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서 발생한 착오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하고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 들을 수 있는 국민은 이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으니까 규정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이 더 가관인데요. 쭉 도열에 있는 이제 이 당시에 순방 수행원들, 우리 공직자들이죠. 시선의 방향과 김태효 씨의 시선의 방향이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국기가 안 보이는데도 규정과는 다르게 이걸 했다는 얘기잖아요. 대통령실의 해명은. 김태효가 옳았고 나머지가 틀렸다. 아니 도대체 저걸 해명이라고 합니까? 김태효 씨가 도대체 뭔데요? 그러니까 확실히 안보실장을 3명이나 갈아치운 안보실 차장이 실세가 맞긴 맞구나. 저 해명을 보면서 느꼈는데, 아니 뭐 차라리 그 순간에 내가 딴 생각을 하느라고 못했다. 불찰이다. 멍 때렸다. 네,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거를. 그러니까 이 정부의 대통령실은 매를 버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김태효 씨가 또 이번 한 번만이 아니고 다른 장면에서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한 게 있다. 이런 이제 자료까지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 안 하는지야 모르겠죠. 그러나 저 김태효 씨라는 분의 스타일이 뭔가 이게 굉장한 자기 과신과 심지어 거만함과 유아독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중간에 남들 따라서 엉거주춤 손 올리는 게 모양새 빠진다고 생각해서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추정컨대. 추정컨대. 근데 계속 안 한 건 아니고 또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근데 안 하고 이게 사람이 잡혔더라고요. 그런 거죠. 국기가 안 보여도 옆에 공직자들이 다 하면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상식이고. 아니 그리고 애국가가 들리면 손이 올라가잖아요. 아니 그리고 자기보다 남들이 이렇게 자기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태도를 유지하는 건 다른 건 떠나서 저분의 성품이 일반적이지 않구나. 공직을 맡기에 적합한 상품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김태효 차장을 제가 옛날에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외교 안보 학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놀라운 점은 말이죠. 이명박 정부 때도 그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고 지금도 대통령실에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학자 출신들이 이제 그런데 들어가잖아요. 정무직으로 네. 들어가면 대체로 그 관료들에게 이렇게 밀리는 게 일반적인 추세예요. 그 외교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만만치가 않거든요. 국정원도 그렇고. 근데 그걸 지금 압도하잖아요. 사실은 MB 때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지금 뭐 안보실장 몇 사람을 갈아치웠다 할 정도로 굉장한 정치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 눈에 쏙 드는 재주는 있는 거겠죠. 그런데다가 두 번째로 지금 놀라운 거는요.
사실은 이렇게 대통령 측근이면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몇 사람 욕 먹잖아요. 제가 굳이 이름을 거명하진 않겠지만. 근데 이렇게 외교 안보 실무를 하면서 욕을 먹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욕을 먹는다는 거는 본인이 뭐 한국인인데 다 대한민국인인데 애국심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일본과 관련해 가지고 총대를 메고 대통령의 대일 정책에 대해서 총대를 메고 나름대로 변론하고 뭐 설명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권자들의 심기를 많이 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게 어디서 터졌느냐. 애국가가 나오는데 너는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해? 이렇게 된 상황이죠. 이분도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뭐 김태호 차장을 저걸로 파면하자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저분은 파면해야 될 사유가 너무 많아요. 특히 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그래서 저분 파면에는 동의하는데 다른 걸로 파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아니 안 보일 때 차렷 자세하는 건 국기 강화식 규정이고 외교 의전 중에는 이제 대통령실 편남에 이제 가슴에 손 올리는 게 의전 규정으로 나온다. 근데 아니 이걸 규정을 봐야 되냐. 이게 이런 식의 행위가 변명을 해주는 대통령실이 외놈 대통령실이냐. 이거 미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세게 했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시원하다 하겠고요. 중간자적으로 지금 평형 감각을 가진 사람이 딱 보면 참 김민석 최고위원도 상당히 지금 본인이 날개를 달았다고 생각하는구나. 당내에서도 얘기 많아요. 김민석의 그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것도 비판할 일이죠. 적어도 정부의 사절로 가가지고 국기에 대한 그런 가슴에 손을 올리지 않은 자세에 대해서 얼마든지 준엄하게 비판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보세요. 외놈 같은 반국가 형의를 변명해주는 대통령실은 외놈 대통령실이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한 그 말투가 뭐 시원해하는 사람은 시원하겠지만 그래도 또 앞으로 수권 정당이 되겠다고 그리고 거대 야당의 소위 최고위원 중에 뭐라 그래요? 요새는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누가 건드릴라 치면 뭐 조국이고 뭐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지금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김민석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표현을 점잖게 하면서도 참 가슴 저리게 고개 숙이게 아우 정말 김태호 창피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왜 이렇게 거슬리나요? 박 의원님? 네, 저도 거슬립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 이제 반박이 나오면서 이런 네. 비판이 나왔는데 또 이제 최근에 사실 체코 순방 성과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또 독대 요청도 순방 기간 중에 나와서 뭔가 언론에 좀 묻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실에서 불쾌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한겨레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체코 원전 4기 건설 수주한 정부가 향후 체코 측에 원전 건설 비용 빌려주겠다는 취지의 의향서를 타진한 사실이 이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체코 정부가 이제 원자력 1기는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했는데 나머지 3기 건설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측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잖아요. 일각에서는 이거 진짜 실제 이루어진다면 자금 회수 위험성이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여기 지금 요거 확인해 봐야 될 게요. 체코 원전 4기 건설을 수주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예요. 그것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있다가 또 언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거고요. 체코의 원전을 우리가 수주하게 되면은 그거는 굉장한 성과입니다. 뭐 우리가 국내적으로 비판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원전 강국이에요. 그리고 제가 원전을 연구한 경험이 있어서 이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 사실 수주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다 경쟁자가 미국과 프랑스였어요. 그래갖고 지금 유럽의 원전을 지금 수주하는데 지금 한국이 이걸 하게 되면 프랑스 되게 지금 막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지금 제시하면서 그걸 핑계로 지금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on budget, on time인가? 그러니까 시간도 맞출 것이고 예산대로 할 것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비용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제시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이런 거 하면은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고는 싶은데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미리 꺼주면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얼마만큼 우리 정부에서 소위 통제 가능할 만큼 들어줬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통제 가능할 만큼 들어줬으면은 그게 그렇게 나쁜 저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번에 하도 미국하고 프랑스가 방해 공작을 하니까 대기업의 사주들도 같이 갔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우리나라의 원전을 사주면 우리 대한민국의 AI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우리 협조할 수 있어. 사실 이게 사실은 세일즈 외교예요. 그래서 다 같이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무슨 지금 계약서에 사인한 건 아니고 하게 되면 내년 3월인데 이걸 지금 수주한 것처럼 지금 착각하게끔 만든 이유는 국내 정치가 참 속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저렇게 꼭 먹고 알 먹고 다 해보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요거는 요런 거 자체가 나쁘다 좋다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다른 나라도 처음에 그 소위 후진국의 원전을 그 지어줄 때 일단 우리가 그러면 꿔주고 니네들이 갚아 해가지고선 거기서 원전에 대한 평이 좋아지면 향후에 지금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원전 시장은 상당히 열려 있어요. 물론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얘기하지만 이거 자체는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 만큼 활용해야 되는데 한국, 일본이나 이런 야권의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면 외교부도 그렇고 산자부도 그렇고 이게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득이다라고 설명해 주면 돼. 하긴 언론의 역할은 또 이런 거잖아요.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는 거니까. 근데 보도를 보면 그 한수원에서 금융대출 의향서를 제시한 거 맞고요. 무역보험공사에서도 만약에 대출 신청이 들어온다면 검토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의원님 생각하고 전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원전 수출의 실속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UAE 원전하고 이번에 체코 원전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UAE 원전은 그나마 웨스팅하우스에 주는 저작권료 로얄티도 그렇고 또 UAE의 참여 비율도 그렇고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뭐냐면 그거 하면서 UAE하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인계철선을 맺었습니다. UAE의 무력 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국군이 자동 개입하게 한미동맹에도 없는 그런 군사협정을 맺었어요. 그걸 대가로 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근한 나라도 아니고 지정학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익도 없는데 UAE의 무력 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국군이 물리적으로 거기 자동 개입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다가 UAE의 온갖 군사적인 협력 이걸 다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원전 성과를 올리려다 보니까 원전하고 상관없는 그런 영역에서 그런 어떤 이 페이버를 준 거죠.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내야 될 저작권료 분쟁이, 그러니까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됐고 훨씬 더 높게 부르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UAE보다. 게다가 체코 현지 기업의 참여율도 지금 30% 이상 하도록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출 조건까지 붙는다. 그러면 이거에서 뭐가 남지?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고 괜히 뭐 외화내빈이라 그러죠. 겉으로는 화려한데 까보면 별로 실속이 없는 이런 거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코라는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한 기의 재원 조달 계획만 승인했고 나머지 승인을 안 했다는 건 뭔가 이게 그런 재원 조달 계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게다가 그 나라의 1년 예산으로 봤을 때 원전 한 기당 건설 비용이 10조 원 이상 듭니다. 현재 체코 재정 상태로 할 수 없는 계획인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대출까지 해가면서 해주는 게 이게 아무리 원전 수출이 우리 이제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전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도 맞아?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제 뭐 일종의 MOU 상태인 거죠. 막 성과를 부풀려 가지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야당이 방해 공작을 하고 뭐 한동훈이가 뭐 대통령 성과 갉아먹으려고 독대 요구하고 이래 가지고 원전 수출 성과가 빛나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빛날 내용이 아니에요. 그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분만.
맞아요. 한 기당 10조 그래서 4기를 건설하게 되면 이제 44조의 매출이 창출이 되지만 그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그런 계산이 그렇게 간단한 아주 돈이 많은 나라 우리 10조 줄 테니까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체코의 그런 그 원자로를 그 한국형으로 건설을 하게 되면 지금 관심 가진 나라가 많아요. 폴란드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고 영국 같은 나라는 석유가 나오는데도 지금 원전을 이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보다 값도 합리적이고 그리고 AS가 정확하고 그리고 품질이 좋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이제 네임 밸류가 붙으면 이 메이드 인 코리아 원자로가 전 세계에 수출될 수 있는 전 세계에 뭐 원자로가 한 400 몇 기 있는데 그거 지금 그 관심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의 그 원천 기술 문제도 사실은 우리는 이제 국산화했다 그러는 것이고 웨스팅하우스는 아직까지도 지낼 거라 그러는데 웨스팅하우스가 그럼 미국 회사냐? 그것도 좀 애매해. 이건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도쿄 도시바가 샀다가 망해가지고 또 캐나다 펀드가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체코에 진출했다라는 건 또 우리가 방산업하고도 연계가 돼요. 왜냐하면은 그 우크라이나 나토 회원국이니까 우리 무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런 걸 설명해야 될 사람은 제가 아니고 산자부, 국방부, 정부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국내 정치 한창 시끄러울 때 2박 4일로 나갔다 들어오니까 야당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지만 적어도 딴 건 몰라도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한 목소리 내야 돼요. 무슨 원천 기술이야 우리가 이미 메이드 인 코리아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